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저희가 CCTV 영상으로도 많이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번 태풍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태풍이 9호 태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태평양에서 생기는 게 1년에 여름철에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번째 생긴 거라고 하고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그중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 태풍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태풍이 그렇게 위력이 큰 그리고 대형 피해를 줄 만한 그런 태풍은 아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태풍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격투기 선수한테 빗맞아도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이게 적은 태풍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태풍이 발생 위치가 오키나와 섬 아래쪽에 한 300km 정도 서남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그래서 세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세력이 있고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저렇게 오는 영향을 주는 태풍이 1년에 1개 정도씩 정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조금 전에 그래픽을 보면은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남해안을 통해서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네요. 예,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주도를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서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해 쪽으로 진격을 해서 아마 군산 앞바다를 통해서 수도권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이제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 것은 태풍보다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보고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 건 태풍이 이제 소멸됐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성 저기압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압이 998 헥토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낮은 게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일기압이라고 하는 게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 보통 큰 태풍의 위력은 980, 970 헥토파스칼 이 정도까지 되는데 998 헥토파스칼이니까 그렇게 큰 태풍은 위력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속도 지금 19m 포속 그러니까 초속 한 19m 정도면 시속으로 한 시속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태풍의 위력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태풍 종다리 예상진로인데 종다리. 예. 태풍 이름이 종다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아 태풍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즉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필리핀 같은 데도 되어 있는데 각 나라에서 10개씩의 이름을 제출을 합니다. 각 자기 고유의 이름들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북한도 태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개 나라가 10개씩을 하게 되면 180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28개씩 5조로 나누면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종다리는 북한에서 지어낸 그 태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돌아가서 한 5년 정도면 한 바퀴가 다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태풍의 이름이 중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난 태풍의 이름은 영구 퇴출이 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사라호 태풍이라든지 사라호, 매미, 뭐 루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태풍 이름에서 없어져 버렸죠. 종다리는 그렇게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존속이 되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다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보면은 바람이 초속 17m 이상 이럴 때 이제 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태풍도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태풍, 뭐 강중약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이라는 거 없다면서요?
태풍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이란 말은 사실은 태풍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에서 보통 17m 초속 17m 이상을 우리가 이제 태풍의 강도라고 보고 태풍 17m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태풍이라고 보지 않고 열대성 저압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17m냐 25m보다 크냐 이렇게 하는데 초강력 태풍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픽을 보면은 이제 예. 강도 분류해서 강, 매우 강, 초강력. 초강력은 뭐 건물 붕괴까지 된다 이런 거네요. 예, 최근에 이제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름을 지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네. 즉,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 차가 크면 클수록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다의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또 기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기압 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강력 태풍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번 태풍이 좀 약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태풍은 태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 된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제주도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이제 서해안 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마침 만조 시간하고 겹치는 오늘 밤. 네, 네. 네. 그래서 만조 시간이 겹친다고 하는 것.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해 보면 진공청소기도 바깥에 있는 기압보다 청소기 안에 있는 압력이 낮아지는 정도. 그래서 이제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조 시간에 해수면을 높이 올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 바닷가에서의 파도에 월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해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면 태풍이 지금 서쪽으로 즉 우리나라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태풍의 오른쪽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풍의 오른쪽에 존재할 경우에는 강풍이 좀 증가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보면 이제 원형으로 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것과 북반구에서는 또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것들이 태풍이 대부분 오른쪽으로 꺾어지게 됩니다. 저것은 이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오른쪽으로 꺾어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반원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주로 강풍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왼쪽은 이제 강풍보다는 바로 저거네요. 예, 태풍의 그렇습니다. 위험 반환. 예.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반환이 오른쪽은 오른쪽이네요. 바람이 네. 그러니까 이 가속이 됩니다. 한 20% 정도 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순간 초속이 초속 19m 정도 되면 시속 100km 정도라고 되는데 최대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거보다 한 20% 정도 시속 한 120km 정도까지도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위험 반원, 네. 왼쪽은 가항 반원. 그래서 바람보다는 비가 더 집중호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왼쪽 편이고 오른쪽은 바람이 조금 더 피해가 있죠. 그렇지만 태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과 수증기를 같이 몰고 오기 때문에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보면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예. 태풍이 더 강해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한 태풍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작년까지 이제 엘니뇨, 슈퍼 엘니뇨 기간이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엘니뇨 영향이 좀 많고 네. 라니냐로 넘어가는데 엘니뇨의 일반적인 특징은 장마가 좀 적고 말하자면 비가 좀 덜 오고 대신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반대로 라니냐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 2020년에 54일간의 홍수도 있었고요. 우면산 산사태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엘니뇨와 라니냐는 특징적으로 이제 대체적인 것이 이제 하는데 최근에는 이 엘니뇨 영향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해수면의 온도까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태풍의 발생과 태풍의 강도는 더 세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일반적으로 라니냐는 상당히 물이 많은, 즉 수증기가 많은 영향으로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올 여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마라든지 지금 이렇게 열대야가 이렇게 있는데 또 중국 위쪽에 있는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또 내려와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수증기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렇게 두 개의 겹 이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태풍이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좀 밀어내고 전체적으로 비가 좀 더 와서 좀 전체적으로 식혀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 태풍의 세력이 좀 약해서 그런 뜨거운 열대야 이런 것까지는 다 씻어내기는 좀 어려운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태풍에 대해서 뭐 걱정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열대야라든지 폭염이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번 와갖고 한번 좀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태풍 갖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좀 기대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힘이 센 고기압 세력을 밀어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태풍이 그 정도의 어떤 강한 태풍의 규모가 아니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증기를 에너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들어오는데 적은 양의 바람과 많은 양의 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간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수증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열대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태평양 수온이 한 32도까지 올라오는 아주 굉장히 뜨거운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이제 고기압 세력이 있고 태평양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티벳 고기압 세력이 지금 덮여 있는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기압 세력이 약간 밀려가면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기압골의 차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기압 세력이 밀려가면 태풍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게 이제 8월 이번에 이제 더위가 고기압 세력이 지금 8월 말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 9월 말까지도 태풍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번 태풍 종다리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상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줬습니다만은 이게 북상하다가 전라남도 목포인가요? 그 근처에서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군산 앞바다까지 정도까지 올라. 그렇게 되면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상으로는 기상청 예상으로는 이제 제주도와 남해까지는 한 100mm 이상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태풍이 처음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발생했을 때보다는 태풍으로서의 점점 그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한 1000헥토파스칼에서 지금 998헥토파스칼 조금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나 남부 지역에서는 한 100mm 이상의 비가 오고요. 아마 순간적으로 지금 돌풍과 오는 그 시간 강우가 적어도 한 30mm에서 많게는 한 50mm까지 시간당 강우가 올 가능성이 많고 이때 이제 전체적인 양보다는 순간적으로 시간당 강우가 얼만큼 집중으로 올 것이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50mm 이상 오면은 침수가 되는 지역도 발생을 하고요. 상당히 좀 위험하고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시속 한 100km의 바람까지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역대 기록적인 폭우를 봤을 때도 보면은 태풍이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피해가 보는 게 과거에 뭐 태풍 매미, 루사,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작년에 카눈이라든지 우리가 포항 침수가 났을 때 흰남노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자면 태풍이 올 때 집중호우가 오고 또 집중호우가 오면서 강풍이 불고 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풍의 다른 면, 즉 고마운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전체적인 온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또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태풍으로 같이 오지 않는 그런 비의 양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 부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구 전체의 에너지의 평형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적도 부분과 그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일으키는 그래서 에너지의 평형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실은 고마운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재해 영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제 환경부가 기후 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 이제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환경부 발표를 보면요. 지난 2022년 예. 태풍 흰남노인가요? 흰남노 때죠. 흰남노 당시에 피해가 컸던 포항 냉천 같은 경우에는 예. 상류의 향사댐인가요? 뭐 예, 이게 예. 설치가 됐었다면 네. 재기능을 했었다면은 예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홍수, 태풍 예방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흰남노 때 이제 냉천해 같은 경우는 냉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항 시내를 관통해서 바로 동해에 빠지는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 냉천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강한 비, 시간당 한 100mm 이상 오는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만조 때 그 물을 충분하게 배수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류 쪽에 댐이 있었다면 시간당 100mm 정도에 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저류를 시켜서 내보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들은 뭐 저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비 온 것을 상류에 저류시킨 것만으로 홍수가 다 예방되는 게 아니고 포항에 같은 경우는 지하실의 침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배수 문제까지도 같이 겸하면 즉 다양한 지금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이렇게 집중호우 시절에는 이런 댐으로부터의 저류 기능, 그다음에 도시의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해서 홍수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홍수를 예방하고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댐은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수몰되거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중앙 정부 또 지방 정부 간의 갈등, 또 개발과 환경 보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예, 말씀 그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가뭄이라든지 홍수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의 재해 예방과 후진국의 재해 예방은 인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 또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런 여러 가지 홍수 방어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후변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